네, 정말 다이나믹한 주말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1차 후보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 선거 1차 라운드도 있었죠. 하여튼 정말 시끌벅적한 주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선 토론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궁금한 게 사실 그것일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이 토론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후보 토론회의 영향력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치적 성향이 1도 없는가? 정말 눈꼽만치라도 대부분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TV 토론회를 본다 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TV 토론회를 봐서 뭔가 내가 바뀐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정치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담론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는 스윙 보터라서 이거 토론회 보고 결정한다 라는 사람 없는 건 아닌데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인데요. 사실 이번에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특히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주들, 그중에서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사실 여기서 1% 내외로 결정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게 또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의 결과를 두고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안절부절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약점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건강 이상설,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너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물론 스크립트를 적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나쁜 건 그렇게 없어요. 근데 토론회는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얼마나 프레지덴셜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가. 이번에 538하고 임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이 토론회 전후를 비교한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한 5,000명쯤 되는 유권자들한테 토론회 전에 물어보고 또 이 중에서 2,000명한테 토론회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잘했고 누가 위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꼽은 사람은 한 20% 남짓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투표 의향이 바뀌었는가? 일단 토론회 전에 투표 의향을 물어봤을 때 나는 바이든에게 표를 줄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8.2%,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줄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3.2%였습니다. 뭔가 샘플이 이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조금 기울은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변화를 하느냐, 변화 폭이 더 중요한 거죠.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46.7%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0.4%포인트 소폭 상승을 했죠.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별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물론 수치가 얼마 안 돼 보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박빙의 주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선거에서는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특별히 정치에 많은 관심은 없고 투표하는 날 가서 투표를 할까 말까 약간 귀찮은데라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고 나와서 나한테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바이든을 그래도 찍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별로 찍고 싶지 않네 하고 집에 있게 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표율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냐? 이건 사실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바이든 지지해요. 나 트럼프 지지해요.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 토론회가 과연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바꿔야 하느냐 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후보 사퇴는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하나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있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죠.
아직 11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죠. 뭐 이때 되면은 오바마니 뭐 클린턴이니 다 이제 총출동을 할 거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흥분해서 뭐 그때 토론회 때 엉망진창이었어 뭐 이런 거 다 잊어먹고 자 가보자 뭐 이렇게 심기일전하고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 9월 10일에 토론회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인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538 그리고 입소스 폴에서 토론회 이후에 토론에 참가하지도 않았었던 제3후보들의 지지율이 일제히 다 올랐다는 점이에요. RFK 주니어, 질 스타인, 그리고 체이스 올리버의 지지율이 모두 올랐습니다. 물론 의미 없습니다. 3명 다 대통령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바이든, 트럼프 다 마음에 안 든다 라는 미국 유권자들이 꽤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토론회 시청률도 그닥 좋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는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죠. 요번에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유권자 숫자가 총 5,10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2016년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의 첫 대선 후보 토론회가 8,400만 명이 봤습니다. 2020년 바이든 대 트럼프의 첫 토론회도 무려 7,300만 명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토론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1976년 이래로 첫 대선 후보 토론회 중에서 가장 관심이 떨어졌던 토론회 셋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두 사람의 재대결이 불만족스럽고 관심이 없다라는 미국인들이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난리가 난 것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총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유럽의회 선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유럽연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거 결과를 전반적으로 다 보면요. 소위 극우 정당들이 선전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유독 프랑스와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가 속해 있는 정당들이 이번에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극우 정당이다라고 일컫는 정당들한테 패배를 했죠. 그래도 독일에서는 3인당이 Alternative for Deutschland한테 한 석만 뒤졌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팽이 이끌고 있는 국민연합이 무려 30%를 득표를 해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보다 2배 넘는 의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의 큰 축이 독일하고 프랑스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집권 정당이 쪽팔리게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뭐에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의회를 해산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프랑스의 하원은 총 577석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선거를 했었기 때문에 2027년까지 5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난 2022년 선거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연합이 총 245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다수당을 차지를 한 거죠. 그리고 장 루크 멜랑숑이 이끌고 있는 좌파 연합이 131석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마린 르펜이 이끌던 국민연합이 89석, 그리고 정통 보수라고 알려져 있는 공화당이 64석을 차지를 했었죠. 그러니까 유럽 의회 선거가 좀 민망하고 남사스럽고 많이 쪽팔리긴 하지만 일단 버티면 한 3년은 그냥 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동안에 뭐 인기를 회복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못 참고 마크롱 대통령이 질러버린 거죠. 왜 그랬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각국의 국민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사실 그 나라 의회 선거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 선거죠. 브뤼셀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 삶에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마크롱 대통령이 흥분할 필요는 없었는데 글쎄요. 넌 내게 뭐 옅감을 줬어. 뭐 이런 거였을까요? 어쨌든 1차 투표가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연합이 33.2%, 좌파연합이 28.1%,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연합이 21%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이 모두 2차 투표에서 장을 겨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7월 7일이죠.
국민 여러분 다들 이제는 익숙하신 마린 르팽이 이끌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국민연합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젊디 젊은 28살의 조르당 마르델라가 프랑스의 총리가 됩니다. 28살의 젊은 총리라 미국하고 정말 비교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마린 르펜의 인기는 어디서 오는가? 당의 창립자인 마린 르펜의 아버지인 장 마리 르팽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정말 경악을 했었어요. 왜냐? 장 마리 르팽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발언에서 문제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뭐 그렇게 나치가 우리한테 비인도적으로 군 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뭐 가스실고 간 거 뭐 사소한 역사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벌금도 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마린 르펜은 이런 극우라는 이미지를 벗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어요. 무엇보다도 국민연합이 극단적인 아젠다로 일부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사이다 정당이다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결국에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고 거버넌스가 가능한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봤자 아버지가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당의 리브랜딩에는 상당히 성공을 한 거죠.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2017년 취임을 해서 지난 7년 동안 나름 열심히 잘해왔거든요. 사실 프랑스가 기업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았죠.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하는 LVMH의 회장이죠. 아르노 회장이 이 프랑스는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다라고 해서 종종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들어와서는 뭐 법인세라든지 부유세 이것도 완화를 하고요. 좀 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투자도 많이 이끌어낸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아픈 부분,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 이걸 시작을 했죠. 그런데 국민연합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일단 연금 개혁부터 막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국민연합을 두고 언론에서 극우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연합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보호무역을 강조를 하고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유세를 복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요금이나 연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단속하고 무슬림을 추방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도 마린 르펜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지금 프랑스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거나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네, 일단 현재 전망은 2차 투표에서 국민연합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반을 차지를 하든 혹은 차지하지 못하든 마크롱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냐라고 볼 수는 있죠.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뭔가 또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